오늘은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됩니다. 자, 컴퓨터의 정의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라는 게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입력된 자료,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여 출력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로 따졌을 때, 자, 각 학교에 1학년 학생들이 200명이라고 쳤을 때, 그 200명에 대한 학생들이 뭐 키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혈액형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200명이 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그럼 과연 우리 학교에 좀 비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느냐? 그러면은 몸무게하고 뭐 키하고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그 표준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축출을 해내면 비만 성향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래 되고, 그러면은 혈액형이 성질이 조금 별난 O형인 사람들을 갖다 찾고 싶다. 그러면 O형 정보를 갖다가 딱 찾는다. 근데 저 성질이 별나다 그러는데 제가 O형에서 별나다 그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존의 내용은 데이터가 되지만 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이제 얻어내는 것을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구조를 갖다 컴퓨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중요한 게 자동성, 자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만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을 할 수도 있고 2만 명도 할 수 있고 뭐 더 많은 양의 숫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성,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범용성. 범용성이라는 거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범용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호환성은, 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은,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은 특정 회사의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는 그 특정 회사와 관련 없는 다른 업체의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기는 다르더라도 그 표준 규격만 갖추어져 있다면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컴퓨터 특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자주 출제되는 거에서 내용들로 구분한다면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자동성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회선다형에서는 수동성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뭐 수동 계산기 시대라 그러는데 네이퍼의 승상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이퍼의 승상기라는 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라는 게 여기 보면은 최초의 계산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는 162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할 수 있는 기계였어요. 그러면은 파스칼이 만들었는 이 계산기가 컴퓨터 역사에 항상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제가 첫 번째 1작업에서 그런 얘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온과 오프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온과 오프밖에 모른다는 걸 이걸 숫자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숫자 1과 0. 1은 온이 되고 0은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그죠? 자, 파스칼의 아버지가 세무사였어요. 세무사였는데 이 머리 좋은 파스칼이 아빠가 맨날 이 어려운 그 세무 계산하는 걸 보고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바로 치차식 계산기입니다. 자, 이 치차식 계산기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톱니바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올라간 놈이 있고 내려간 놈이 있고 올라간 놈이 있고 내려간 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은 1이고 내려가는 놈은 제로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 최초의 이진의 계산 원리를 이용해서 10진의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 계산 원리를 위해서 10진의 답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전기 제품도 마찬가지로 1과 0으로 되어 있는 온과 오프로 되어 있는 이진 개념의 기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스칼의 이 치차지 계산기는 오늘날 컴퓨터의 시초가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수동식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톱니바퀴가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톱니바퀴를 직접 돌려야 되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죠?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라이프니츠가 1642년에서 71년인가 그렇죠. 그죠? 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칙영상까지 가능한 기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동 계산기가 베비지가 1823년도에 차분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차분기관. 자, 차분기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해석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자, 앞에 아까 말했는 파스칼이나 라이프니츠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 다 가능한 걸 만들었지만 베비지는 삼각함수가 계산이 가능한 기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삼각함수라는 거는 삼각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 3.14159 그러면은 결국은 1623년도에서 1823년이니까 거의 1660년 거의 한 150년 200년 정도 그 사이에 그죠? 사이에 소수점까지 계산 가능한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베비지 그러면은 차분기관과 해석기관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롤리스는 펀치 카드를 만들었다는데 이 홀롤리스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홀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홀 구멍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멍을 이용을 해서 구멍이 뚫린 놈은 1이 되고 안 뚫렸는 놈은 0가 되고 그러면은 뚫리고 안 뚫리고 안 뚫리고 뚫리고 안 뚫리고 안 뚫리고 뚫리고 안 뚫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1 1 0 0 0 1 1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거를 판독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펀치 카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개발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컨이라는 사람이 마크 1이라는 세계 최초의 시기만 전기식 계산기입니다. 전기식 계산기. 자동 계산기를 만듭니다. 마크1이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마크1이라는 기계를 만들었다가 전기로 발생하는 거는 전기 소모도 많고 좀 그렇던데 전자라 그런 걸 이용하니까 전력 소모도 적고 훨씬 더 이렇게 오류가 덜 발생하는 기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에니악이라는 기계입니다. 에니악. 세계 최초의 전자 계산기이다. 그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외부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칩을 딱 갖다 꼽는 거예요. 칩을 딱 꼽으면 그 칩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기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TV에 오락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칩을 갖다 딱 꼽으면은 특정 오락이 돌아가고 또 그 칩 빼고 또 다른 칩을 꼽으면은 오락이 돌아가고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칩을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런 형태의 기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니악이라는 기계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삭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 에드삭은 중요한 게 내장 방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장 방식. 자, 여기서 말하는 내장 방식은 컴퓨터 안에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MS-DOS 이용해서 디스크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넣어놨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컴퓨터 기기들은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128GB의 용량을 쓰고 있다 이러면은 그 128GB 중에 일부분 아주 극소량의 한 4기가 정도 분량을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장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뒤에 가면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박이라는 상업용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왜 상업용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에니악이나 에드삭이나 에드박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1942년도쯤입니다. 1942년도쯤이면 뭐가 있냐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즌이면서 전 세계가 냉전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기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거의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유니박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다민족들의 인구다 보니까 워낙에 다양한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 민간 업체에다가 기계를 맡겨가지고 자 시켜가지고 당신들 우리 미국에 있는 인구 조사를 다 하세요.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 그래가지고 유니박이라는 거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기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박, 그래서 에드박은 V, 중간에 보면 V가 있죠. V, 빅토리, 그죠? 자,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에드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애니악, 에드삭, 그 다음에 유니박, 그 다음에 에드박 순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순서를 외우려고 하면은 애니악의 I, 에드삭의 S 중간 글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박 놔두고 에드박의 V. 자, 여기 전부 다 알파벳 순으로 봤을 때 I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S고 그 다음에 V죠, 그죠? 그 다음 유니박은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발달하는 과정에서 1세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세대까지 분류를 하는데, 자, 1세대 때는 진공관이라 그래가지고 전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 진공관을 주요 소자로 이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사용 언어가 뭐였냐면은 기계어였다는 거죠. 기계어.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라는 거는 1제로 기계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가 IQ가 한 300 정도 됐다면은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기계어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면서 기계가 소통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절은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 기계였다는 겁니다. 그죠?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부피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졌다. 부피가 얼마나 했냐면 진공관이 이 기계를 하나 만드는 기계 안에 18,80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500ml짜리 물병 한 반 개 정도 되는 크기의 진공관이 말이 18,800개지 18,800개가 있었다면 적어도 한 2층짜리 건물 정도의 크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계 안에 이 진공관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식이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전자파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어쨌든 1세대 때는 진공관을 주로 이용하였고 하드웨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마찬가지로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가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는 기계 중심 언어라는 말이고요. 어셈블리는 셈블이 뭡니까? 기호라는 뜻이죠. 그죠? 예? 이 언어가 너무 1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호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썼는 게 기호화된 언어인데, 이 기호화되는 언어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알아먹어야 되니까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게 개발이 되는데요. 자, 트랜지스터는 발이 3개가 이렇게 있는 조그만 칩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한 엄지손가락 요 정도만한 것도 있고 그것도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가 진공관에 100개, 200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가 이제 부피가 더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면서 이제 언어도 이제 수치 계산용인 뭐 포토란, 이게 포트란은 과학 계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볼 이거는 이제 사무 처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되고 또 알골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개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입니다. 자, 1세대 때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그죠? 2세대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고급 언어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운영체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앞에 운영체제 배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2단계 때부터 2세대 때부터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지선다형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컴퓨터를 세대별로 분류를 했을 때 이 세대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주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고 사용 언어는 포트란, 코볼, 알고를 사용하였다. 2번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3번 고급 언어의 개발과 운영체제가 도입이 되었다. 비교적 부피가 크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1세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선다형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가 가면서 IC, 바늘이 아니고 지네발 모양으로 생겼는 이런 걸 갖다가 IC라고 합니다. 그죠? IC가 나오면서 자, 주황 처리 장치가 소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형화되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분할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중 처리도 됐다. 자, 여기서 시분할 처리라는 거는 어떤 특정 업무를 조금 모아놨다가 처리해주고 조금 모아놨다 처리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주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때는 또 보면은 뭐 OMR 카드 여러분 아시죠?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렇게 사이펜을 이용하는 거. OCR은 옵티컬 체렉터 문자입니다.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OMR은 마크를 판독하는 장치예요. 그죠? 그래서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되는 각을 보고 마크를 찾아서 정답인지 아닌지 찾아내고 OCR은 문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독하는 게 바로 OCR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MICR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MICR 마그네틱 잉크 체렉터 리더입니다. 그러면은 마그네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석이죠. 그죠? 만약에 잉크 성분에 자석 성분이 있어가지고 글자를 인쇄를 해놔요. 그럼 판독기가 쭉 지나가면은 그 자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아 이게 글자가 뭐구나 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 그죠? 경영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들어가면서 이제 고밀도 지적 회로. 그죠? 고밀도 지적 회로가 요걸 고밀도 지적 회로를 다른 말로 LSI라고 합니다. LSI. 그죠? LSI라고 합니다. LSI. 자, 구조화된 언어다. 시뮬레이션 기술이 확립됐다. 시뮬레이션 들어보셨죠? 그죠? 시뮬레이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4세대 때는 결국은 기계가 작아지다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절이 바로 4세대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이라는 용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들어오면은 5세대는 이제 초고밀도 지적 회로. 초고밀도 지적 회로. 이거 지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고밀도가 1로 내려오고 LSI가 1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초고밀도 지적 회로 해가지고 초고밀도 지적 회로가 바로 5세대 돼 있어요. 그죠? 5세대 되는데 자, 인공지능 개념.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OA, 그죠? 오피스 오토매틱, 사무 자동화, 그죠? FA, 그죠? FA가 뭐더라? HA, 홈 오토매틱, 그죠? 그래가지고 가정 자동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퍼지론, 그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등, 그죠? 그러니까 5세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분류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디지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아날로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디지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나 문자로 표현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날로그는 숫자나 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연속된 물리량 같은 걸 표현해 주는 거다 보니까 전압이나 전류 같은 거를 표현해 주는 것 갖다가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장단점이 아마 여기 표에 있습니다. 자, 디지털 숫자나 문자로 입력한다. 아날로그는 온도나 전압으로 표시한다. 연산은 디지털은 사치 연산을 하지만 야는 논리 연산을 한다. 병렬 미적분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은 디지털은 이산적이지만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그죠? 자, 디지털은 논리를 이용하지만 아날로그는 증폭회로를 이용한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가 요 영역 안에서는 크게 들리겠지만 조금 더 멀리 갔을 때는 소리가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폭을 해줘야 되지 멀리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회로 형태는 아날로그는 증폭키라는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은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산 속도는 디지털이 느립니다. 아날로그가 빠릅니다. 어떻게 디지털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산 속도는 디지털은 만약에 저울이 있어요. 자, 저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둥그런 저울에 바늘이 이렇게 있는 저울입니다. 그 만약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딱 저울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바늘이 탁 가는 경우에는 바늘이 까딱까딱까딱까딱 하죠. 그죠? 까딱까딱 하니까 이게 60kg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 대강 내 몸무게가 한 60kg에서 왔다 갔다 그는 거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0.1초면 0.1초, 그죠? 그 시간 동안에 한 10번 정도 내지 20번 정도의 저울의 반응을 봅니다. 저울 반응. 그러면 저울의 반응이 뭐 잠깐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60.5kg, 그 다음에 한 개는 뭐 60.7kg, 한 개는 60.8kg, 뭐 다양하게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 20번 정도 발생했는 그 몸무게를 다 도하게 한 다음에 그 발생했는 만큼 뺍니다. 빼면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화면에다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계산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 기능은 기억은 반영구적이지만 야는 제약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밀도는 자, 디지털은 필요 한도까지. 그죠? 필요 한도까지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제한적입니다. 아날로그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그 아날로그 자체가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디지털처럼 아까 말했처럼 10분이면 10분 동안, 아니 10분이 아니라 참 1초 동안 또는 0.1초 동안 발생했는 숫자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그걸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거하고 딸랑딸랑딸랑 그런 거하고 그죠?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밀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컴퓨터를 분류하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는 전용 컴퓨터와 범용 컴퓨터로 나눴습니다. 전용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지난 수업에 설명한 것처럼 타자기만 되는 거, 오락기만 되는 거, 계산기만 되는 거. 이래가지고 각각의 기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특수한,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기계가 전용기죠. 그죠? 근데 요즘은 전용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범용 기계. 그러니까 기계 한 개로 프로그램 저장해 놨다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서 불러와가지고 쓸 수 있는, 그죠? 이런 예술이 되는 게 바로 범용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범용 컴퓨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그죠? 자,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처리 능력은 자,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그냥 일반 사용자인 우리 일반 PC 쓰는 걸 갖다가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미니,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초대형 컴퓨터에 비해서 미니라는 개념이지 작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요거는 중형 컴퓨터에 속합니다. 그죠? 중형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보다가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 장치 용량이 큰 컴퓨터다. 그죠?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은 대형 컴퓨터에 속합니다. 대형 컴퓨터.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는 초대형 컴퓨터에 속하는 게 바로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개인 컴퓨터의 크기 순 분류를 보면은 데스크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랩톱,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팜톱,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 그죠? 요게 가장 크기가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 그랬는데,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는 뭐 노트북도 되고 랩톱도 되고 팜톱도 되고 얼마든지 휴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컴퓨터의 자료 표현은 자료의 크기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제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컴퓨터는 어,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0과 1의 구도로, 그죠? 0과 1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의 최소 단위가 비트입니다. 0 또는 1을 표현하는 단위가 바로 비트가 되는 거죠. 0 아니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on 아니면 off,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비트에서 니블이라는 거는 이게 4개가 모이는 거예요. 4개가. 그러면 4개가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4개 같은 경우에는 뭐 0, 0, 0, 0에서 1, 1, 1, 1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진수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0, 0, 0에서 1, 1, 1, 1까지면 16개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16개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너무 좀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바이트 단위로 넘으면서 바이트는 8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8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8개는 또 몇 개가 되냐면은 총 개수를 이진수를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은 256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기계를 만들었다가 바이트 정도면은 우리 영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키보드 키에 보면은 여러 가지 키들이 있지만 보통 키의 개수가 한 106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6개 중에 뭐 우리 한글 같으면 쌍기욱도 있고 뭐도 있고 있긴 있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영어 A에서 Z까지, 그죠? 소문자 대문자 구분한다면 대문자 26자, 소문자 26자.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까지 10자. 그 외에 보면 키보드에 보면 특수문자 다양하게 있죠. 그죠? 그런 특수문자까지 다 표현을 해도 256개를 넘어 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트라는 요 용량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문자를 표현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워드는 이제 이 바이트들이 몇 개가 모이는 거예요. 2개가 모여, 그러니까 바이트의 2배, 그 다음 4배, 8배까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 개의 한 개의 문자가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단어가 이제 워드가 되는 거예요. 워드. 그죠? 워드가 되고 이런 워드들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쭉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 그죠? 그럼 이런 필드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문자가 엔터 치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면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레코드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 파일로 저장을 하죠. 그죠?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그럼 이 많은 양의 파일들을 갖다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D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빅데이터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게 바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누군가 더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컴퓨터 시대를 지배를 하느냐 뭐 하느냐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순으로 이렇게 키워집니다. 그 사회선다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자료 표현의 단위가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바른 것은 또는 워드들의 모임이 뭐냐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1번 니블, 2번 바이트, 3번 뭐 레코드, 4번 필드 이러면은 워드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죠? 필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이 들어가지만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죠? 자, 비트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본 단위이다. 그 다음에 니블은 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트는 8비트로 돼가지고, 그죠? 8비트 2의 8승, 256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워드는, 컴퓨터에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다. 그죠? 필드는 이제 여러 개가, 워드가 모여가지고 구성된 것이다.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아까 앞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조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뭐 니블 4비트하고 바이트 1바이트가 8개의 비트를 형성해서 256자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 나머지는 순서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 데이터라는 거는, 자, 우리 인간은 A, B, C, D라는 내용 또는 가, 나, 다 라는 내용을 어릴 때부터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야 이거 A야 이거 B야 알려준들 얘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인간과 기계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자, 문자 데이터를 약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는 01 0001 이걸 A라고 약속을 하자. 그 다음에 01 0010를 B라고 약속하자. 01 0012를 C라고 약속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만들었는 내용이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문자 데이터가 최초에는 이제 BCD 코드 그래가지고 6비트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6비트는 2를 6승을 해보면 64자까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64자까지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영문자, 대문자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몇 개 하고, 그 다음 특수문자 몇 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7비트는 돼야 되지 128자니까,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영문자,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 10개, 그 외에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 30개, 이렇게 하면 총 한 92개 정도의 문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64비트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64비트가 아니고 6비트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7비트는 128개다 보니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의 컴퓨터 용량이 아주 작던 시절에 추진된 정보 교환용, 그죠?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용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SCII가 아메리칸 스탠더드 코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잠깐 유식을 떨었습니다. 자, 요렇게 교환용으로 썼고, 그죠? 7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256가지 문자까지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EBCDIC 코드는 2G나 10진 코드, 확장 코드라 해가지고 8비트 전체를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BCD 코드와 ASCII 코드와 EBCDIC 코드는 컴퓨터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컴퓨터의 용량이 아주 작을 때 쓰던 내용들이라고 보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보를 교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ASCII 코드인데, 만약에 미국의 ASCII 코드와 우리나라의 한글이 뭔가 서로 안 맞으면 충돌도 발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들을 이제 최대한 없애기 위해 가지고 국제 표준기록을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2바이트의 만국 공통의 국제 문자 부호 체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바이트라는 말은 1바이트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그럼 2바이트가 되려면 8비트, 8비트 두 개가 모여야 되지 2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2의 승자급으로 가보면 2가 예를 들면 1일 때는 2, 2일 때는 4, 8, 그 다음에 16, 32, 64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바이트가 되면은 64,000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글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64,000자를 넘지는 못합니다. 한자가 총 개수가 11,172자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땅떼이도 가장 넓지만 한자도 11,172자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죠? 우리 한글은 4,888자. 우리 한글도 적은 게 아닙니다. 각각에 모으면 아주 많은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싹 다 모아도 64,000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 10, 1100 뭐가 되면은 이건 가다라고 약속할게. 1010 이건 나라고 약속할게. 이렇게 해서 미국의 A와 B와 이게 서로 쉽게 말해가지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각각의 이제 약속 체제를 만들어낸 게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자당 영어, 뭐 비영어, 공통적으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16비트라는 게 2바이트죠.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완성형에서 조합형을 반영하여 현대 한글의 모든 표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라 검출 코드 그래가지고 에라 검출 코드는 자, 우리가 자료를 표현하는 게 아스키 코드가 아까 7비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7비트를 표현하는데 원래 영문자를 표현하는 거는 7비트까지니까 앞에 한 비트는 비어 있어요. 8비트라고 보면은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 비어 있는 거는 항상 제로여야 됩니다. 제로여야 되는데 만약에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서 버리면 이게 1111 있다가 나머지 이게 1이 하나 딱 들어가면서 00000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이 1로 바뀌겠죠. 그럼 1로 바뀌면 이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데 라고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게 바로 페리티 체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페리티 체크는 방법이 짝수 페리티 체크와 홀수 페리티 체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 개수만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홀수가 돼야 되는 짝수 개수가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페리티 체크는 그냥 이건 단지 오류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밍 코드는 오류를 체크도 할 수 있고 자체 교정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해밍 코드입니다.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와 관련되는 내용은 페리티 체크와 해밍 코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순환 중복 검사라든가 블록합 검사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법 변환에 대한 내용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보 처리 기능사 정도를 치려면은 진법 변환이 어떻게 된다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진법 끄면은 이진법과 8진법과 16진법이 있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진법은 아까도 했지만 0, 1 8진법은 0에서 7까지 16진법은 0에서 15까지인데 자 15는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10부터 A, B, C, D, E, F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9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10은 A가 되고 15는 F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진법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쩌다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진수를 2, 8, 16으로 변환한다 이러는데 자, 요거는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다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진수로 1101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101이라는 이 내용을 10진법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8, 4, 2, 1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엔 2가 되고요. 그 다음 1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101을 우리가 10진수로 바꾸면은 0을 제외한 1을 다 더하면 돼요. 8 더하고 4 더하고 1을 더하면 13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1101은 10진수 13이 됩니다. 10진수 13.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이 1101을 갖다가 7진수로 바꿔라. 7진수로 8진수로 바꿔라 이랬을 때는 자,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하지 않고 밑에 하겠습니다. 1101. 자, 이럴 때는 자, 뒤에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2,
4, 1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8이 없죠. 자, 4, 2, 1 다 더하면 7이죠. 그러면 7이라는 말은 0에서 7까지니까 8진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는 1, 2, 4 되고 여기 1밖에 없으니까 야의 정답은 1, 그 다음에 요게 4하고 1하고 더하면은 1, 5, 1,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8진수로 바꿨을 때는 15가 아니고 1, 5가 되는 거예요. 1, 5가. 그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법을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은 이런 식의 형태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 문제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머리입니다. CPU가 됩니다. CPU. CPU는 입력 장치로부터 자료를 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출력 장치로 보내는 과정을 제어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레지스터라고도 합니다. 레지스터. 그죠? 중앙 처리 장치 내에 소규모 임시 기억 장치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래 되는데, 자, 이 중앙 처리 장치에는 크게 뭐뭐로 나누냐면은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나눴습니다. 제어와 연산. 자,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에 어떤 자료를 넣습니다. 그럼 넣을 건지 말 것인지를 제어하는 게 말 그대로 제어 장치예요. 그죠? 자, 그럼 자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 내용을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산을 해야 되지 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의 가장 중요한 게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입니다. 근데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명령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명령 레지스터는 IR, 인스트런 레지스터 그런 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수행 중인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이 있는데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빠른 이동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프레임 카운터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령 레지스터는 IR과 프레임 카운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메모리 주소, 메모리 버퍼, 명령 암호기, 명령 해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소는 또 이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회선단의 문제에서 다음 중 CPU의 제어 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IR, 2번 PC, 3번 MAR, 4번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장치도 마찬가지로 자, 산술 논리 연산장치라고 하며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한다. 그죠? 이래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상기밖에 없어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 이게 누상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누상기예요. 그 외에 이제 가상기, 보수기, 상태 레이스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누상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상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유행에 따라 가지고 CISC와 RISC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ISC는 RISC보다가 조금 기능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CISC는 약간 C 욕이 되지요. C 욕을 좀 하시면 됩니다. 욕을, 그죠? 욕을 좀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명령수 아이 많네 조금 욕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목적 1개의 명령어로 최대의 작동을 한다. 1개의 명령어로 돼요. 그죠? 이것도 좀 욕이 나오죠. 속도 느립니다.
전력 소모 많아요. 프로그램도 단순합니다. 그죠? 그런데 RISC는 명령수가 적어요. 명령수가 적으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최소화합니다. 처리 속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아주 작아요. 그 대신에 프로그램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 프로그램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CISC와 RISC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CISC는 C 조금 기능이 좀 여기 나올 정도로 안 좋더라. RISC는 그래도 CISC보다 용량이 좋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사회선다의 문제에서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CISC와 RI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죠? 두 개를 바꿔놓는 거예요. 두 개를. RISC는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CISC는 이게 시스템이 단순한데 이걸 갖다가 바꿔놔버리면, 그죠? 바꿔놔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